안녕하세요. 저는 마흔을 앞둔 결혼 12년 차 여자입니다. 저의 지난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요. 한마디로 정말 폭풍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편 혹은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았냐고요? 아니요. 저를 정말 경악해 만든 건 시아버지와 둘째 동서 때문입니다. 막장보다 더한 막장이었던 저희 시아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결혼을 가장 반대하셨던 건 바로 아버님이었습니다. 저를 몹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유통회사 오너이신 아버님은 저보고 돈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접근했냐는 그런 드라마 대사 같은 소리를 진짜 저에게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남편네 집이 잘 사는지 아버님은 뭐 하시는지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 같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고 만나는 동안에도 따로 남편이 구체적인 말을 해준 적이 없어서 몰랐어요. 그저 입고 다니는 옷이나 신발이 늘 좋아 보이길래 집이 좀 여유가 있나 보다 정도로는 예상을 했지만요.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 아버님은 제 생각보다 꽤 재력가시더군요. 남편은 경영학 전공이었는데 그것도 자기 아버지 회사 물려받으려고 한다는 것도 나중에나 알았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속인 것은 아니지만 구태여 이러쿵 저러쿵 말할 필요도 없다 생각했나 봐요. 사람 자체가 엄청 무던하고 수수하거든요. 허세도 없고 잘난 척 같은 것도 전혀 안 하다 보니 그냥 아버지가 사업하신다고만 들었고 자세한 건 몰랐습니다. 저도 안 물어봤고요. 저희 집은 부모님이 두 분 다 선생님이시고 평범한 중산층 가정입니다. 저도 학벌은 나쁘지 않고 졸업 후 은행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제 조건이 나쁠 만한 조건은 아니죠. 하지만 아버님은 몹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자기 집이랑 형편 차이 나는 것도 싫고 딱히 제가 자기 아들한테 도움될 것도 없어 보인다면서요. 무엇보다 제 자체도 마음에 안 든대요. 싹싹하고 애교스럽지도 않고 너무 깐깐하고 기도 세 보인다면서요. 하여튼 저는 면전에다 저런 얘기를 들으며 결혼 반대를 겪었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싶어 남편에게 헤어짐도 몇 번 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 없으면 안 된다고 매달리더라고요. 아버님은 결혼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저랑 결혼하면 회사는 둘째에게 물려줄 거라는 초강수까지 두셨죠. 남편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과 달리 아버지 말이라면 뭐든지 다 따랐거든요. 아버지 입장에선 말 잘 듣는 아들이 최고다 그거죠. 하지만 아버님이 그런 반대에도 남편은 저와 결혼을 강행했고 결국 승낙 아닌 승낙은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저는 시아버지 시집살이를 겪어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괜찮으셨어요. 기본적으로 성품도 좋으시고 오히려 아버님이 저한테 함부로 하시는 걸 많이 말려주시고 저도 따로 위로해 주셨죠. 대신 사과도 해주셨고요. 어머님하고 저희 남편하고 성격이 비슷하고 아버님하고 도련님 성격이 몹시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결혼을 시댁에 갈 때마다요. 아버님은 제가 하는 건 모두 마음에 안 들어서 꼬투리를 잡으셨습니다. 너는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 네? 너 이제 우리 집 며느리인 거 다 아는데 그런 꼴로 다니냐고. 네가 보기에 그런 게 좋아 보여? 저 트위드 자켓에 까만 바지 차림으로 단정하게 입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만 보면 손가락질을 하며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너는 고상하게 치마 같은 건 입을 생각이 없냐? 옷 색깔도 어디 초상 났어? 허구한 날 그렇게 시커멓게 입고 다녀? 옷 지적뿐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음식이라도 하면 크네, 너는 이게 맛있다고 생각해? 입에 안 맞으세요? 하나같이 잘하는 게 없구나 너는. 왜 그래요? 괜찮구만. 간하고 내가 다 봤어요. 어머님 말에도 아버님은 오히려 어머님까지 흘겨보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내가 마음에 안 드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무슨 꼬투리를 잡을까 그 생각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너 잘하는 게 뭐야? 그렇게 대뜸 물어보실 때도 있었어요. 저도 마냥 참는 성격은 아니라서 웃으면서 말했죠. 저 웬만한 거 곧잘 해요, 아버님.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어디 가서 뭐 못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일도 잘했고요. 내가 지금 너 일 잘했는지 묻는 걸로 보여? 그리고 네가 공부를 잘했으면 뭐 얼마나 잘했다고? 너 서울대야? 하버드 나왔어? 저 서울대는 아니지만 나름 명문대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꼭 저런 식으로 말하시더라고요. 내가 질문하는 요지를 몰라? 결혼을 했으면 남편 내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데 요리하는 거 하나만 봐도 그래. 기준이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이냐? 아버님 말에 남편도 한숨을 쉬며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저 밥 엄청 잘 먹고 다녀요. 결혼하고 5kg나 쪘잖아요. 야, 이 자식아. 편들 걸 들어. 살찌는 게 좋은 거냐? 얼마나 기름기 많고 안 좋은 것만 먹이면 살이 그렇게 쪄. 그리고 내가 너 마누라 역성 들라고 시켰냐? 남편이 좀 도와줄라 치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괜찮으니 그냥 암소리 말라고 했어요.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도 도저히 아버지를 이해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 뜻에 따라 아버지 밑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사실 자기는 따로 본인의 사업을 하고 싶다고도 했어요. 남편도 아버님이랑 많이 부딪히다 보니 저랑 결혼하면 이 회사는 동생 준다. 하여튼 저는 아버님 때문에 시댁에 갈 일이 생기면 며칠 전부터 속이 갑갑하고 얹힌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나마 어머님이 좋으신 분이었고 또 남편이 그 이상으로 저에게 잘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거죠. 또 저희 사이에 곧 아이가 생기기도 했고요. 분명히 아들을 원하신다 해놓고 막상 제가 아들을 낳으니 요새는 딸이 귀하다라며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어떤 성별을 낳아도 마음에 안 드셨겠죠. 덩달아 저희 아이도 손주니까 좋아는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 예뻐하시지는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버님은 모든 기대를 둘째 아들에게 거시더라고요. 도련님은 형제지만 놀라울 정도로 저희 남편과는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돈도 엄청 좋아하고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집착도 엄청 강해요. 욕심도 많고요. 그래서 당연히 아버님 회사를 물려받고 싶어하고 아버님 뜻을 거스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뒤에서는 딴짓을 하고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요. 도련님 눈에는 사랑 때문에 아버님 눈밖에 난 형이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자기 입장에선 형이 회사도 필요 없다고 빠져주니 더 좋았겠지만요. 그래서인지 저는 도련님하고도 사이가 막 좋지는 않았습니다. 나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친하거나 좋을 것도 없었죠. 도련님도 아버님 눈밖에 난 저를 애초에 좋아하지도 않았고 형수 대접도 안 했고요. 어쨌든 첫째 며느리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를 툭 하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둘째 며느리는 뭐 얼마나 대단한 여자를 데리고 오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6년이 지났을 때 아버님은 둘째 며느리라며 직접 여자 한 명을 도련님께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도련님은 아버님이 하라는 대로 바로 그 여자와 결혼 날짜까지 잡는다고 했어요. 애초에 본인의 취향이나 애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아버님이 어떤 여자를 소개시켜 주던지 아버님 원하는 대로 할 작정인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의 시집살이에 시달려왔던 저는 어떤 대단한 여자를 소개시켜 주는 건지 정말 궁금했는데 막상 동서가 될 그 여자를 보고는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이 평범한 탓에 자기 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집이 아니라는 게 저를 반대하시는 큰 이유였잖아요. 그런데 동선의 집도 딱히 저희 집보다 더 나을 것이 없었거든요. 동선은 홀어머니 한 분이셨고 그 어머니는 고급 부티크 의상실을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의상실이 있는 2층짜리 건물이 동서 어머님 거라곤 했지만 그렇게 노른자 위치도 아니었고 아버님이 그토록 좋아하시던 재력가 집안 딸도 아니었거든요.
굳이 말하자면 차라리 저희 집이 금전적으로는 좀 더 나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동서될 여자는 중하위권 대학 졸업 후 딱히 직업도 없다고 했어요. 솔직히 조건으로만 따지자면 저보다는 예비 동서를 더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 꽂히신 건지 아버님은 본인의 귀한 둘째 아들에게 예비 동서를 소개시켜줬고 아버님이 밀어붙여서 정말 일사천리로 결혼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버님은 동서를 정말 예뻐하셨어요. 저랑은 누가 봐도 비교가 될 정도로요.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서운하고 섭섭했죠. 나랑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동서는 저렇게 좋아하시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대할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건 저뿐만 아니고 어머님과 남편도 우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동서는 솔직히 성격도 좀 많이 별로였습니다. 아나무인의 성격이랄까요? 완전 자기 마음대로더군요. 아버님이 결혼할 때 집도 좋은 아파트로 마련해 주셨는데요. 나중엔 아버님에게 말해서 차까지 얻어내더라고요. 그것도 외제차로요. 아버님이 워낙 오냐오냐 하고 편애하시니까 동서도 진짜 자기 멋대로 굴었습니다. 아버님에게는 귀염성 많고 애교스러운 둘째 며느리였겠지만 어머님이나 저에게는 완전 싸가지 없이 굴더군요. 저야 그렇다 쳐요. 아버님 눈밖에 난 며느리니까 형님 대접은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근데 본인 시어머니인 어머님한테까지 자기 맘대로 구는 겁니다. 어머님이 집안 행사 때문에 상의할 게 있다고 부르셔도 자기가 안 내키면 안 갔습니다. 몸이 안 좋네, 약속이 있네, 온갖 핑계 대면서요. 그것도 죄송해서 변명하는 느낌도 아니었죠. 명절 때 어머님이 이것 좀 거들라고 해도 자기는 손목이 안 좋네, 음식 냄새를 잘 못 맡네, 어쩌고 하면서 어떻게든 자리를 피해요. 음식 냄새 잘 못 맡는다고 하면서 밥은 잘만 먹고요. 도련님하고는 사이가 막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 같은 느낌이랄까요? 애정은 전혀 없어 보였지만 그렇다고 사이가 안 좋지도 않은 정말 필요에 의해 같이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동서는 저나 어머님한테는 본인 성질대로 다 했고요. 만약 어머님이 그런 걸로 한 소리 하시면 아버님한테 다 일렀죠. 아버님은 그런 걸로 애 잔소리하지 말라고 뭐라고 하셨고요. 어머님도 저에게 진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어머님도 동서가 좋게 보일 리 없으셨고요. 저도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그날 저는 아버님이 그간 보여준 행동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상상도 하지 못할 이유를요. 아버님은 본인 생일을 엄청 거하게 챙기시는 분인데요. 저희 시댁 마당이 꽤 넓고 정잔디밭 정원도 크다 보니 거기서 연회를 잘 여세요. 본인 생일이라고 출장 요리사들 부르고 연주자들까지 부르셨으니까요. 거기다가 친척들, 친구분들, 사돈들까지도 다 초대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매년 초대는 되세요. 오실 때도 있고 바쁘시면 안 오시기도 하는데 딱히 저희 부모님 오신다고 고마워하시거나 따로 챙겨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부모님도 초반에야 선물도 좋은 거 사고 신경 써서 가셨지만 나중엔 별로 안 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날도 오지 않으셨어요. 아버님은 저희 부모님은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생신 당일날 대형 원형 테이블들을 잔디밭 위에 펼쳐놓고 음식들을 쫙 펼쳐놨거든요. 유명 파티셰가 만든 3단 케이크도 따로 준비해놓고요. 그렇게 생일 식순이 끝났고 저는 한창 개구쟁이인 아이를 달래가며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조립 로봇을 만지며 밥을 먹고 있었어요. 같은 테이블에 아버님과 어머님은 식사가 끝난 후 술을 드시고 계셨고요. 그런데 제 비어있는 옆자리로 동서의 어머님이 오시더라고요. 생신 축하드려요, 사돈어른. 동서 어머님은 말투 자체가 엄청 교태스러우신 분이세요. 눈웃음도 엄청 많으시고요. 얼굴도 시술을 많이 하셔서 조금 부자연스럽지만 그래도 나이에 비해 팽팽하시고 미인이신 편에 속합니다.
어머님은 동서 어머님에게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제 선물이 제일 약소한 것 같아요. 어쩌나? 동서 어머님은 자기가 직접 만든 옷이라며 양복을 선물하셨거든요. 엄청 화려한 색으로요. 무슨 소리세요?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옷 아닙니까? 좋게 봐주시니 저도 감사하네요. 사부인, 다음엔 제가 사부인 것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아주 근사하게.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 오셨을 때와는 다르게 정말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저는 티는 안 내지만 속으로 참 너무하시다 섭섭해하면서 애 밥을 먹였죠. 그런데 아이가 갖고 놀던 조립 로봇 팔 부분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저는 아버님 눈치를 보며 빨리 주우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애가 장난감 만지면서 밥 잘 안 먹는다고 평소에도 자주 뭐라고 하시거든요. 괜히 한 소리 들을까 싶어 아버님 한창 대화 중이실 때 잽싸게 몸을 숙였죠. 그렇게 로봇팔을 주우려고 하는데 저는 놀라서 경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이블에는 테이블보가 길게 늘어져 있었는데 제가 로봇팔 줍는다고 그걸 들쳤거든요. 그런데 테이블 밑에서 제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서 어머님이 구두를 벗고 아버님 양복바지 밑단 안으로 맨발을 넣고 계신 거예요. TV 드라마에서 보면 내연의 관계인 두 사람이 테이블 밑에서 하는 딱 그 행동이요. 저는 순간 두 눈으로 보고도 저게 뭔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모르는 척 다시 올라와서 아이 로봇을 조립해줬죠.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물음표가 100개가 떠오르더군요. 내가 뭘 본 거지? 내가 제대로 본 게 맞나? 왜 동서 어머님이 발을 아버님 다리에 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아버님은 왜 가만히 있지? 저는 너무 기이한 기분까지 들어서 아버님과 동서 어머님을 힐끗 봤어요. 두 분은 아무렇지 않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봤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봤거든요. 동서 어머님 구두 하나가 벗겨져서 옆으로 누워있는 것까지요. 저는 심장이 너무 떨리지만 일단 모른 척 했어요. 그리고 아이 밥을 다 먹이고 사촌들과 놀라고 했죠. 그 테이블에 계속 있기가 그래서 자리를 피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는데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는 거예요. 사돈의 다리에 자기 맨발을 밀어놓고 있는 동서 어머님, 그리고 태연하게 대화 중인 아버님, 그리고 그 옆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어머님까지. 저는 남편에게 급한 일이니까 지금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남편에게 아까 본 상황에 대해 다 말했죠.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뭐라고? 미친 거 아니야? 일단 우리끼리만 알자. 어머님이 아시면 큰일 나. 그런데 내가 알면 뭘 큰일 나? 저는 그때 진짜 등골이 쭈뼛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어머님이 저희한테 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아까 본 일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남편과는 달리 차분하게 앉아서 제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충격 안 받으셨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 손을 부들부들 떨고 계시더라고요. 충격을 안 받으실 수가 없었겠죠. 그런 행동을 테이블 밑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버님과 동서 어머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반증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친척, 지인들 다 모인 연애 자리에서, 그것도 아내가 옆에 버젓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다는 게 미친 것 같았죠. 게다가 상대는 모르는 여자도 아니고 둘째 며느리의 어머니, 사돈이었으니까요. 진짜 생각할수록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한테 일단 모른 척하라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했어요. 어머님 얼굴이 너무 새하얗게 질리신 데다 일어나실 때 휘청이셔서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걱정 말라고 오히려 저한테 티내지 말라고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정말 어머님은 티 안 내고 그 자리를 잘 지키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다른 친척분들과도 담소도 잘 나누시고요. 저라면 당장 테이블을 엎어버릴 것 같은데 어머님 정신력도 보통이 아니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남편에게 들으니 어머님은 따로 사람을 붙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히 알아야겠다면서요.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님은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서류봉투 하나 들고요. 어머님은 그동안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는지 얼굴이 헬쑥해지실 정도더라고요. 남편이 어떻게 됐냐고 하니 어머님이 서류 봉투를 주며 직접 보라고 하시더군요. 그걸 열어보는데 진짜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님과 동서 어머님이 같이 차 타고 데이트하고 별장 가는 것까지 다 찍혔더라고요. 남편은 진짜 둘 다 미친 거 아니냐며 펄쩍 뛰었고 저는 어머님 눈치를 보며 물어봤죠. 그럼 동서 어머님하고 바람이 나신 거예요? 제 물음에 어머님은 자조적인 웃음을 지으시며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애초에 내연녀 딸을 우리 집 며느리로 들인 거더라. 저와 남편은 그 말에 눈알이 튀어나올 뻔했죠. 네? 애들 결혼시키고 나서 눈 맞은 게 아니라 애초에 지 내연녀 딸을 우리 기영이랑 짝지어준 거였어. 어처구니 없다는 말도 안 나온다. 아니, 아버지 진짜 미치셨어요? 제정신이냐고요? 니네 아버지가 제정신이겠니? 바람 피는 거 그것도 한 장을 노릇인데 그 내연녀 딸을 기영이 짝으로 우리 집 데리고 오는 게 이게 무슨 짐승만도 못한 짓이니? 남편은 펄쩍 뛰고 냉수를 3컵이나 연달아 먹더라고요. 저도 들으면서도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그때 그 광경을 직접 봤지만 동서 결혼 후에 두 사람이 눈 맞은 줄 알았거든요. 가족 모임이 한 번씩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내연녀의 딸을 의도적으로 며느리 만든 거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건지 짐작조차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워낙 둘째 며느리만 예뻐하시는 아버님을 보며 저는 속으로 뭐 숨겨놓은 딸이라도 되나 하기도 했어요. 근데 숨겨놓은 딸인지는 몰라도 그 비슷한 건 되는 상황이잖아요. 동서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진짜 그렇고 그런 사이니까요. 하지만 그쯤 돼서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죠. 혹시 그건 아니죠, 어머님? 동서... 제 말에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나도 설마 했다.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아진이는 사돈, 아니 그 여자하고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식 맞아. 아진이는 동서 이름입니다. 저는 혹시 동서가 아버님 딸인가 했거든요. 다행히 그건 아니더라고요. 다행이라는 말도 웃기지만요. 근데 이거 알아봐준 사람 하는 말이 너네 아버지하고 그 여자하고 꽤 오래 그런 관계인 것 같댄다. 그 여자 의상실 건물도 너네 아버지가 차려준 것 같다네. 나 참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고 내연녀가 좋아 죽겠으니 그 딸내미까지 자기 딸처럼 챙긴 모양이야. 그러다 며느리로 들이기까지 했으니 미쳐도 정말 단단히 미친 거지. 어머님은 허탈하게 웃으셨지만 당연히 웃는 게 아니셨죠. 눈은 슬퍼 보이고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너네 아버지 솔직히 여자 문제 처음은 아니야. 젊었을 때도 2번 나한테 걸렸어. 걸린 것만 2번이니 내가 모르는 더 많은 여자들이 있었겠지. 더러워서 갈라서겠다 생각한 적이 1~2번이 아니다. 너네만 다 키워놓고 결혼시키고 나면 나도 진짜 갈라서야겠다 결심했어. 근데 이건 나도 감쪽같이 몰랐다. 이제 나이 들어서 정신 좀 차린 줄 알았지. 나이 들고 이제 며느리까지 봤는데 뭔 이혼이냐 싶어서 그냥 덮고 살려고 했는데 이제 하다하다 내연녀에까지 며느리를 삼아? 나도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어머님의 허심탄회한 말이 어찌나 슬프던지요. 내색은 안 하셨지만 본인 재력만 믿고 이기적으로 방탕하게 살아온 아버님 때문에 어머님은 평생 속을 끓이셨던 모양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돈 많은 남편에 공부 잘하고 성실한 아들들까지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사모님 인생이셨겠지만 안을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희랑 한참 얘기하시다가 결국 눈물까지 엄청 흘리셨고 방에서 자고 있던 저희 아들이 나와서 할머니 울지 말라고 안아드릴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은 이혼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셨습니다. 아무리 여자 문제로 속 썩인다 한들 밖에서 바람피는 것과 아예 내연녀의 딸을 며느리로까지 집안에 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시면서요. 이건 자기를 아주 개무시하는 처사이고
어머님도 더 이상은 참고 살 이유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유명 법무법인에 이혼 소송을 맡기셨고 아버님 역시 회사 법무 관련 일을 봐주던 법인에다 역시나 이혼 소송 담당을 맡기셨습니다. 어머님은 소송 전까지 나름 티 안 내시고 철저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증거도 잘 모아놓으셨고요. 결혼 생활도 4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당연히 했는데 따로 빼놓지 못하시게끔 재산 관련 자료도 다 모으셨고요. 물론 아버님도 재산 뺏기지 않으려고 가진 수단을 쓰셨고 두 분 법정 소송도 꽤나 치열하게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님 편인 저희 집은 아버님과는 완전 단절이 되었죠. 저희 남편도 아버님과 거의 의절하다시피 하면서 회사에서도 나왔고요. 어머님도 재산 분할과는 별개로 따로 가지신 재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남편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따로 집을 얻어 나와서 사셨어요. 아버님이 꼴 보기 싫어서 변호사와 협의 후에 그렇게 하신 거지만 또 다른 이유는 둘째 아들, 그러니까 도련님 때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처음에 이혼 소송을 걸려고 하실 때 둘째 아들인 도련님을 엄청 걱정하셨거든요. 아버지가 내연녀의 딸하고 자기를 의도적으로 결혼시킨 거 알면 얼마나 기영이도 분통 터져 하겠냐고요. 그런데요. 자식 겉을 낳지 속을 낳냐는 말처럼 어머님은 도련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제 예상처럼 도련님은 어머님의 울분 섞인 말에도 자기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아진이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혼도 아니고 자기는 아버지 뜻에 반하기 싫다고 하면서요. 오히려 엄마 보고 그냥 참고 사시지 왜 분란을 일으키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돈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버린 거고 어머니 등에 칼 꽂은 수준인 거죠. 정말 자기 엄마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과 존경심, 안타까움조차 없는 인간이 우리 도련님이더군요. 어머님은 아버님 바람보다 그 일로 더 충격받으셨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론 1년 반이 넘는 소송 끝에 결국 어머님 승소로 끝이 나셨습니다. 아버님은 사이사이 소송 끝내자고 합의하자고도 하셨는데 어머님은 다 필요 없다고 무조건 소송으로 끝을 볼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아버님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소송, 동서 어머님에 대한 위자료 소송까지 다 마치시게 됐죠. 어머님도 한번 마음먹으시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시더라고요. 여태까지 참고 사신 게 정말 대단하다 싶으실 정도로요. 그리고 이혼 후 어머님은 둘째 아들하고도 거의 절연을 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혼 생각 없이 여전히 동서랑 살고 있으니 어머님은 아들도 볼 생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피도 눈물도 없는 도련님도 어머님을 굳이 볼 생각 없는 것 같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말론 도련님도 따로 만나는 여자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와는 비즈니스 관계처럼 같이 사는 거고 도련님도 따로 집 얻어주고 사는 여자가 있다 그거죠. 진짜 개판 콩가루더라고요. 자기 아빠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어쨌든 그렇게 갈라서고 나서는 아버님과는 더 이상 왕래 없이 지냅니다. 남편도 아버님에게 너무 화가 나서 절대 보는 일 없다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장례식은 가겠다 했는데 아버님도 다 필요 없다고 장례식도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그 후로 본인 사업을 시작했고 어머님 도움도 조금 받았습니다. 사업은 나쁘지 않게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고요. 어머님은 자주 만나 뵙고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가곤 하는데요. 저희 어머님 오히려 이혼하시고 얼굴이 더 피셨어요. 예전에 시댁에서 뵐 때는 고상하시지만 좀 우울하고 어두워 보이는 느낌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혼하시고 나서는 훨씬 밝아지시고 자유분방해지셨거든요. 본인이 평생 생각하던 이혼을 결국 하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들리는 얘기로는 아버님이 동서 어머님 말고 젊은 여자랑 만난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도련님과 동서랑 이혼할지 모르겠네요. 더 이상 내연녀의 딸을 며느리로 데리고 살 이유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서 어머님도 보통은 아니신 분 같아서 그렇게 되면 개싸움도 아주 볼만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아버님 네와 왕래가 없어서
그 광경을 직접 볼 수는 없겠지만요. 아버님 때문에 결혼 생활에 스트레스가 참 많았는데 오히려 안 보고 사니 저도 속이 참 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 우리 아버님 대단하신 분이다 싶어요. 생각하면 어질어질할 정도로 막장인 저희 아버님. 혼이 비정상이라는 어느 드라마의 말이 딱 저희 아버님 그리고 그런 아버님 쏙 빼닮은 도련님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상식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게 참 억울한 세상인 거죠. 하지만 저희 어머님 용기 있게 아버님과 절단내고 홀로서기 잘 하시는 것 같아 며느리인 제 입장에서 감사드리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어머님은 제가 그 광경을 발견해서 이제라도 다행이라고 하시고요. 그때 저희 아들이 로봇팔 떨어뜨렸을 때 우연처럼 제가 그 광경을 목도한 거 지금 보면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결국 다 잘 해결돼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기나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이를 키우며 집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36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은 컨테이너 선의 선박 항해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특성상 한번 출항을 나가면 몇 달 동안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또 일이 끝나면 몇 달간은 집에서 휴식을 갖곤 합니다. 수입도 꽤 괜찮은 편이어서 생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 양가 부모님께 용돈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다 좋지만 와이프인 제 입장에선 남편이 바다에서 일을 하다 보니 늘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태풍, 해일 예보에 늘 신경이 곤두서 있고 무사히 잘 돌아오기만을 항시 바라게 되죠. 늘 걱정되는 마음은 있긴 하지만 저도 남편이 항해사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큰 편입니다. 집을 비우는 일이 많다 보니 다시 돌아오게 되면 애틋한 마음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마치 늘 신혼인 것처럼 설레고 좋은 감정도 잘 유지할 수 있고요. 또 몇 달 동안 집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저와 아이랑 여행도 잘 가고 데이트도 많이 하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건 또 그거대로 좋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자주 집에 없어서 육아는 오롯이 제 몫이고 아이도 아빠를 그리워할 때가 종종 있다는 단점도 있지만요. 어쨌든 남편과 저는 그런 생활에 적응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시어머니 때문에는 한 번씩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어요. 저희 어머님은 좀 유별나신 성격이고 말도 함부로 잘 하시는 편이라서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맞춰드리기도 좀 힘든 편입니다. 그나마 남편이 자기가 배 타러 나갔을 땐 도연 엄마한테 굳이 전화하거나 오라고 하지 말라고 어머님께 신신당부했거든요. 어머님도 아들 눈치 보여서 저한테 자주 오라거나 전화도 잘 못하시고요. 그래서 그나마 자주 안 뵈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또 몇 달간의 항해를 끝내고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차 끌고 아이와 가서 남편의 배가 오는 항구에서 기다리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이 작업복을 입은 채로 도착하고 나면 집에 데려다주고 며칠간은 잠도 푹 자고 푹 쉴 수 있게 저도 배려를 해줘요. 그 후로 남편은 아이와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면서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게 되죠. 남편이 이번에는 괌으로 보름 정도 가족 여행을 갔다 오자고 제안을 했었고 저도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여행 계획을 잡고 있었고 항공편과 숙소도 알아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을 뵈러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시댁과 친정에도 꼭 갔거든요. 배 타느라 고생 많았다. 뭘요? 늘 타는 건데.
이거 어머니 아버지 용돈인데요. 필요하신 거 있음 이걸로 보태 쓰세요. 아휴, 우리 아들이 힘들게 배 타서 번 돈을 이렇게 매번 받아도 되는 거야? 쓰면서도 미안한 거 있지? 에이, 뭘요. 쓰시고 더 필요하시면 얘기하시고요. 허허, 고맙다. 잘 쓰마 우리 아들. 어머님은 봉투를 챙기시더니 저를 슬쩍 흘려보시더라고요. 너네는 또 어디 놀러 가니? 우리 준호 돌아오면 너네는 꼭 어디 여행 가더라? 내가 집에 잘 없으니까 있는 동안이라도 이 사람이랑 도연이랑 시간 보내고 그래야죠. 그거라도 해야 남편 노릇, 아빠 노릇 하는 거고. 네가 무슨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돈 벌러 다니는 건데 그것만 해도 남편 노릇, 아빠 노릇 충분하지. 에이, 그렇지 않죠. 저 없는 동안은 이 사람이 혼자서 애 보고 살림하고 일하고 바쁘잖아요. 저 집에 와 있는 시간이라도 같이 시간 보내고 그래야죠. 하지만 어머님은 뭔가 마음에 안 드신지 저를 힐끗 보시더라고요. 아휴, 너는 좋겠다. 남편이 돈 잘 벌어줘. 1년에 2-3번씩 해외여행 가자고 그러고 내가 가만 보면 네 팔자가 제일 좋아. 부러워 아주. 잘 그러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네 하고 머쓱하게 웃고 말죠. 어머님은 저한테 네가 팔자 제일 좋다는 소리를 잘하셨어요. 당신 아들이 힘들게 배 타서 번 돈으로 제가 호의호식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어쨌든 남편이 없을 동안은 모든 집안의 대소사, 아이 육아도 다 제 전담이고 또 저도 나름대로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도움받은 적도 없이 저 혼자서 해나갔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그런 건 보이지도 않으신지 그저 여행 자주 다니고 남편이 돈 잘 벌어오는 제 팔자가 상팔자라고 잘 그러셨죠. 어머님 입장에선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으니 저도 그냥 네 하고 웃고 말고요. 그래서 이번엔 어디 가는데? 괌 가려고요. 괌? 아휴, 좋겠다. 나도 가보고 싶은데. 엄마 아빠도 한번 가세요. 제가 비용은 내드릴게요. 너네 아빠랑 나랑 둘이서 뭔 재미로 가니? 차라리 너네 갈 때 우리도 같이 가는 건 어때? 다 같이 가면 더 재밌잖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이런 식으로 저희 가족 여행 갈 때 같이 가자고 잘 그러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런 부분에선 칼같이 선을 그었죠. 이건 우리 세 식구끼리 가는 거고요. 엄마 아빠 두 분이서도 충분히 여행 가실 수 있죠. 요즘 패키지도 잘 나와 있는데요, 뭐. 노부부가 둘이서 같이 여행 다니고 그러는 거 보면 얼마나 부럽고 보기 좋은데. 치, 됐다 얘. 더럽고 치사해서 안 따라간다. 여행 생각 있으면 얘기하세요. 예약 같은 건 다 잡아드릴게요. 남편은 어머님의 무리한 요구도 중간에서 잘 끊어내 주었기 때문에 저도 편하더라고요. 솔직히 시부모님 모시고 보름이나 여행이라니 그게 저한테 여행이 되겠나요? 그냥 시부모님 시중들러 가는 거죠. 그래도 남편이 센스 있게 잘 끊어내주니 저로서는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럼에도 뒤에 와서 꼭 저한테 남편을 뭘로 구슬렸냐느니 우리도 그냥 같이 가게 얘기 좀 하라느니 잘 그러셨어요. 아들 앞에선 얘기 못하시고 꼭 뒤에선 저를 곤란하게 잘 그러셨죠. 하지만 어차피 저희 남편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못을 봤기 때문에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도 상관은 없었지만요. 그렇게 이번에도 가족 여행 계획을 한창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남편의 행동이 부쩍 좀 이상해졌어요. 몰래 통화를 하기도 하고 저한텐 말도 안 하고 어딜 나갈 때도 있었죠. 게다가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건지 밤에도 자다 말고 나가서 한숨을 푹푹 쉴 때도 있고요. 저는 남편의 행동이 부쩍 이상하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평소에는 안 하던 행동을 자꾸만 하고 다른 것에 신경이 온통 쏠려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여행 가는 것 때문에 여행사의 볼일을 잠깐 봤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차에 올라타더니 어디론가 급하게 출발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오늘 집에 있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석연치 않았던 저는 혹시나 싶어 남편을 따라가게 되었죠. 가면서도 속으론 혹시 여자가 있나? 주로 배만 타러 나가는 사람이 그럴 시간이라도 있었나?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맘때 남편의 행동이나 심경이 달라 보였거든요. 그렇게 남편의 차를 조심스럽게 따라갔는데 남편의 차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한 동네 카페로 가더라고요. 남편은 그 카페 앞에 차를 대놓고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인근에다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창가 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제 차에서도 남편이 앉아 있는 게 다 보였는데요. 남편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여자가 아니고 처음 보는 어르신이더라고요. 아버님 또래 정도로 보이는 나이셨고 멀리서긴 하지만 얼굴은 처음 뵙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인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내가 괜한 오해를 했구나 싶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지켜보는 거긴 하지만 뭔가 그분과 대화 중인 남편의 얼굴은 평소답지 않게 표정도 너무 안 좋고 뭔가 따지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한 번씩 착잡한 표정을 짓기도 했고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의 감정이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던 거죠. 도대체 뭘까? 저분은 누굴까?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카페에 있는 것을 확인한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술을 한잔하고 늦게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누구랑 술 한잔했어? 혼자서. 혼자서 왜 술을 마셔? 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냥. 혹시 무슨 고민이나 걱정 있어? 아니야, 그런 거. 여보, 내가 당신을 몰라? 우리 연애만 8년 했어. 결혼 6년 차고. 내가 당신을 안 지도 15년 다 되어 간다는 말이야. 그런 내가 당신 고민이나 걱정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당신 되게 티 많이 나.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실은 나 아까 당신 주차장에서 봤어. 나 나가는 거? 나는 오늘 여행사에 서류 주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당신이 급하게 어딜 가더라고. 그래서 따라가 봤어. 날 따라왔어? 왜? 자기가 요새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자꾸 나 몰래 통화도 하고 표정도 너무 안 좋고 계속 신경 쓰였거든. 근데 오늘도 분명 집에 있겠다고 한 사람이 헐레벌떡 나가니까 뭔 일인가 싶어서 따라갔지. 혹시 나 몰래 여자라도 숨겨뒀나 싶기도 하고. 제 말에 남편은 어이없어 하면서 웃더라고요. 여자는 무슨. 근데 자기가 어떤 나이 든 남자분하고 카페에서 얘기를 하더라. 봤어? 난 처음 보는 분인데 일 때문에 만난 분이야? 혹시 그분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요즘 많이 고민하는 거야? 뭔 일인지 몰라도 나한테도 솔직하게 말해줘. 제 말에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입을 꾹 닫은 남편을 설득했죠. 자기야, 나 자기 와이프야.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나한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서로 감추거나 숨기는 거 없이 솔직하게 다 터놓고 얘기하기로. 나는 그래도 비밀 없이 다 자기한테 얘기하는데 자기는 이런 식으로 입 꾹 다물 거야? 제 말에 남편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더라고요. 그래, 맞아. 우리 서로한테 다 솔직하기로 했잖아. 나도 자기한텐 솔직하게 다 말할게. 자기도 이미 봤다고 그러고. 누구야 그 사람? 실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도 너무 혼란스럽고 자기가 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 괜찮아, 말해봐. 그렇게 나온 남편의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친아버지라고 하네, 그 사람이 나한테. 저는 남편의 말을 단박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거든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친아버지? 그러니까 그 남자가 사실은 생물학적 내 친아버지라고 그러네. 생물학적 친아버지? 그럼 어머님이 재혼을 하셨었어? 제 말에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가로젓더라고요. 그럼? 몇 달 전에도 한번 연락은 받았었어. 배 타러 가기 전이었는데 내 폰으로 연락이 왔더라고. 그때 그 남자랑 처음 통화를 했었는데 우리 어머니랑 그 사람 내연 관계였던 모양이야. 저는 그 말에 눈알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뭐? 어머님이? 그것도 꽤나 길게. 그리고 내가 자기 아들이라고 하더라고. 처음엔 나도 욕하고 난리쳤지. 개소리하지 말라고. 근데 엄마랑 주고받은 편지에 사진까지 보여주더라고. 알고 보니 엄마는 아빠랑 살면서 그 아저씨랑 바람핀 건데 심지어 그 아저씨도 아내가 따로 있었나 봐.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거지. 저는 남편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과거가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지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나는 더 들을 것도 없는 개소리라고 생각해서 그때 그냥 무시했는데 그 후로도 내내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연락이 온 거야.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와이프는 병으로 죽었고 자식 한 명도 없었대. 근데 자기 유일한 핏줄인 내가 이렇게 장성한 걸 보니 이제 아쉽다 이거야. 연락이라도 하고 지내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한테도 전부 말씀드렸어? 아니, 그냥 얘기 안 했어. 내 선에서 그냥 끝내려고. 그래서 오늘 만난 거야. 과거가 어찌됐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남의 집 들쑤시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셔라. 그랬지. 그랬더니 친자 검사라도 하자고. 그러면 자기 말 믿겠냐 그러는데 그럴 필요도 없다고 거절했어. 다시는 연락할 일도 없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말은 해도 내 마음이 영 어지럽네. 본인의 출생의 비밀을 알아버린 남편은 너무 힘들고 서글퍼 보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 친부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성격 기복이 크지 않고 늘 마음에 여유가 많은 편인 남편이지만 그 일로 인한 고민과 상심이 몹시 큰 듯했습니다. 평생을 당연히 아버지라고 생각해온 사람이 사실은 친부가 아니고 친부는 따로 있다고 하니까요. 저는 그런 남편의 상황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어머님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40년 가까이 이런 일을 속일 수 있는 건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어머님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럼 얘기 안 하고 그냥 묻을 거야? 아니, 엄마한테는 얘기할 거야. 엄마한텐 분명히 따져야겠지. 그리고 이제 와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 그 사람 예전에도 본 적이 있더라고. 오늘 만난 그 친부라는 사람을 전에도 봤다고? 언제? 초등학교 때였나? 엄마가 자기 고향 친구라고 하면서 어떤 아저씨랑 몇 번 만나게 한 적이 있어. 그 아저씨가 피자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 이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다른 핑계 대면서 친아빠인 그 남자와 나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거야. 참 비겁하고 무서운 사람이지,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는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남편도 몹시 괴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조만간 엄마한테도 얘기할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이셨는지, 어떻게 할 건지. 엄마가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수습도 엄마가 하셔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나 안 볼 생각도 하셔야겠지. 정말? 어머님 안 볼 거야? 엄마한테 너무 실망이고 또 앞으로 내가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 아버지도 내 얼굴 보면 답답할 거고. 미치겠다 정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괴로워하는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저도 너무 황당하고 기막힌 상황이라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이 맞을까? 확실한 건 없잖아. 어쩌면 그 사람이 친부가 아닐 수도 있고. 나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
그 사람은 본인이 내 친부라고 주장하는데 어쨌든 나는 우리 아버지 자식인 것 같거든. 그럼 친자 검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 그 생각도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오늘 그 남자한테 다시는 안 만날 거라고 못 박았어. 그럼 그 남자 말고 당신하고 아버님하고 친자 검사를 하는 게 어때? 아버지하고 나하고? 그래서 만약 불일치면 정말 오늘 만난 그 사람이 친부일지도 모르니까. 어찌됐든 엄마가 아버지 배신했던 건 달라지진 않을 텐데. 그래도 뭔가 지금 뚜렷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확인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고 친자 검사를 하자고 하겠어. 살짝 몰래 하면 되지, 우리끼리. 남편은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행동을 동조의 의미로 알아들었고 친자 검사를 의뢰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 후에 시댁에 들렀을 때 화장실에 갔다 온 뒤 일부러 얘기했습니다. 저기 어머님, 칫솔 여분 어디 있어요? 왜 갑자기? 여기서 이 닦게? 그게 아니라 이거 아버님이 쓰시는 칫솔이죠. 그걸 왜 들고 있어? 제가 실수로 변기 쪽으로 떨어뜨렸거든요. 이건 버려야 될 것 같아서 새 칫솔 꺼내놓으려고요. 아휴, 너는 무슨 그런 실수를 하니? 그 칫솔 얼마 쓰지도 않았구만. 죄송해요, 실수로. 하면서 어머님에게 새 칫솔 꺼내달라고 말씀드리고 아버님이 원래 쓰시던 칫솔은 버리는 척하면서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것과 함께 친자 확인을 검사를 보내봤죠. 그리고 얼마 뒤 검사 결과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예상은 했지만 정말 아버님과 남편은 친자 관계가 아니더군요. 남편도 짐작은 했는데도 막상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지를 받아들고는 그 충격이 큰 듯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아니라고 하니까요.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직접 결과지로 눈에 보이는 것은 그 파급력이 달랐다고나 할까요? 남편은 그 결과지를 받아들고 나니 엄마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너무 원망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머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여태까지 가족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이렇게 무서운 짓을 벌일 수 있나 싶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도 그 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평생을 자기 아버지로 알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친부가 아니었고 본인은 불륜으로 인해 가져진 존재니까요. 마음 같아선 당장 어머님에게 따져 묻고 싶지만 한편으론 집안에 대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며 참 안타깝더라고요. 남편은 못하는 술까지 연거푸 마시며 출생의 비밀에 대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에게 예정처럼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행을 취소할까 생각도 했는데 남편이 먼저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여행지 가서 시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은 다 지워버리고 싶다고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고 결국 저희 가족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해서 여행 가면 너네 집이 계속 비어있을 텐데 집에 사람 없어도 괜찮냐고 하셨어요. 저도 심정적으로는 어머님하고 통화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였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내색 않고 맞춰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보름이나 갔다 온다며 집을 그렇게 오래 비워도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씩 저희 엄마가 들러주시기로 했어요. 사돈이? 네, 어차피 동네도 가깝고 오며 가며 한 번씩 와서 봐주신대요. 그래, 알았다. 나도 시간 나면 한 번씩 가마. 어머님까지 굳이 안 오셔도 돼요. 거리도 있는데 번거롭기도 하고. 내가 내 아들 집 간다는데 네가 왜 오지 말라 그래?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한다. 네, 그렇게 저희는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여행 가서 오랜만에 세 식구끼리 시간 보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수영도 즐기니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었죠. 남편도 그동안의 고민은 잊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여행 온 지 며칠 지난 후 아이는 먼저 잠들었고 남편과 제가 둘이서 와인을 한잔 할 때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다음 출항 전에 엄마한테 얘기하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한 얘기, 만난 얘기, 그리고 친자검사 결과지 얘기까지. 그 사람이 내 아버지인 척 하는데 나랑은 아무 상관없고 그런 사람 내 아버지도 생각지도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저지른 행동이니까 엄마도 알고 계셔야겠지. 근데 엄마를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네. 엄마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 그렇겠지. 어쨌든 여행 갔다 와서 말하려고. 어쨌든 아버님한테는 모른 척 할 거지. 일단 엄마한테 먼저 얘기할 거고 좀 더 생각해 볼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최선인지 아직은 모르겠거든. 그렇게 남편은 대강의 가닥을 잡아두었습니다. 마냥 덮어두기보다 그런 짓을 저지른 어머님에게 한 번은 따져 물어야겠다는 것이 남편의 생각이었죠. 남편이 당사자인 일이기에 남편이 어떻게 하든 그 행동을 다 존중하고 저도 그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시 귀국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친정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 마지막으로 너네 집 잠깐 들렸거든. 근데 가보니까 사돈이 와 있으시더라. 어머님이? 가보니까 먼저 와 계시던데 비밀번호 알려드렸어? 전에 물어보셔서 알려드린 적은 있는데 진짜 오셨네. 와서 뭐 하셨어? 자기가 대충 보고 간다고 나한테는 바쁘면 먼저 가라고 하더라고. 나도 은행 볼 일 있어서 그럼 가보겠다고 하고 나왔지. 뭐 빈집에 그렇게 오래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어쨌든 너네 시어머니도 집에 왔었다는 거 알고 있으라고. 네, 엄마. 그동안 우리 집 틈틈이 봐주셔서 고마워요. 아유, 뭘. 동네도 가깝고 지나가는 김에 잠깐씩 들여다본 건데 어쨌든 조심해서 들어와라. 그렇게 저는 친정엄마로부터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셨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종종 집에 들러 한 번씩 살펴봐 주신다고 했는데 굳이 어머님까지 왜 오셨지 싶기도 했지만 그냥 볼 일 있으신 김에 잠깐 들르셨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귀국을 한 당일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어머님. 한국 도착했니? 네, 좀 전에요. 아직 공항이에요. 바로 우리 집으로 와라. 네? 바로요? 그래, 너한테 할 말 있으니까 바로 우리 집으로 오라고. 무슨 말씀이시길래. 제가 그러고 있자 남편이 옆에서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어머님이 어머님 댁으로 지금 바로 오라고 하시는데? 나 바꿔봐. 그렇게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데요. 왜 그러세요? 저희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좀 쉴 건데. 어머님이 뭐라 하신 것 같은데 남편은 그냥 한숨 쉬며 시큰둥하게 듣더라고요. 무슨 일인진 모르겠는데 내일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저희 내일 갈게요. 오늘은 집에서 좀 쉬고. 그럼 끊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그냥 끊더라고요. 뭐 때문에 오라고 하셔? 뭐 중요하게 할 얘기 있다고 하는데 됐어. 그냥 가고 내일 잠깐 가보자. 그래. 어머님이 저에게 하실 중요한 이야기가 뭘까 궁금했습니다. 목소리가 좀 화나신 것 같기도 해서 더 신경 쓰였죠. 그렇게 그날은 쉬고 다음날 어머님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산 선물도 챙겨서 방문하게 되었죠. 그런데 시댁에 들어가고 보니 어머님이 팔짱 끼고 의자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아버님도 표정 안 좋은 채로 소파에 앉아 계시고요. 무슨 일이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런데 그 순간 앉아 계시던 어머님이 제 말소리에 저를 확 노려보시더니 다짜고짜 달려와 제 머리채를 잡으시는 겁니다. 갑자기 머리채를 잡히니 너무 놀라기도 하고 황당했죠. 남편도 놀라서 어머님을 뜯어 말리더라고요. 엄마, 왜 이러세요? 이게 누굴 속이려 들어! 어머니, 놓으세요. 그렇게 남편이 거의 어머님을 떠밀다시피 하며 떼어놓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리채를 왜 잡으세요?
남편이 소리를 질렀더니 어머님이 식탁 위에 있던 종이 하나를 들고 와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야, 이게 뭔지 어디 설명 좀 해봐라. 저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종이를 주워들고 황당함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 종이는 친자 확인 결과지였으니까요. 너무 벙찌더라고요. 이걸 왜 어머님이 들고 계시나 싶기도 하고요. 저 표정 좀 봐라. 왜? 이걸 내가 어떻게 들고 있나 싶지? 너 이거 어디 한번 설명해봐. 친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님 이렇게 뜨는데 이거 누구랑 누구야? 준호랑 도연이 한 거지? 도연이 준호 아들 아닌 거지? 라며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 오히려 코웃음이 날 뻔했어요. 이게 누구 건 줄 알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는 건지. 세아가, 너 이거 제대로 해명해야 될 거다. 너네 집에 왜 이런 검사지가 있으며 친자가 아님으로 뜨는데 이거 도대체 누구랑 한 거야? 하면서 아버님까지 저를 몰아세우는 겁니다. 옆에서 남편도 기가 막힌 표정 짓고 있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걸 어머님이 어떻게 들고 계세요? 이틀 전에 너네 집 갔다가 새아가가 살림 좀 잘하나 싶어서 서랍하고 냉장고하고 좀 열어봤다. 그런데 화장대 서랍인가 거기서 떡하니 이게 나오잖아. 내가 기가 안 막히니? 어머님 말인즉슨 저 없을 때 살림 잘하는지 보려고 오만 서랍이며 냉장고며 옷장이며 다 뒤져보셨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로도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 거 다 찾아보려고? 너는 뭘 잘했다고 나한테 따지고 들어? 너 이거 해명해 보라니까. 그리고 서준호, 너 반응이 왜 그래? 설마 알고 있었어? 이런 친자 검사 결과지가 왜 너네 집에 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고. 어머님 말에 남편 깊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어머님은 또 저에게 따지시더라고요. 빨리 해명해 보라니까. 이게 뭔지. 입 뚫려 있잖아. 어디 이 자리에서 얘기해봐. 이게 뭔지. 이런 걸 왜 했는지 어디 똑똑히 말해보라고. 그 말에 저는 어머님에게 그랬습니다. 진짜 말씀드려요? 이 자리에서? 그래. 당연히 이 자리에서 말하지 어디서 말해. 빠져나갈 생각 말고 이 자리에서 똑똑히 말해봐. 어머님이 말하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게 누구랑 누구 결과지냐고요? 저는 남편을 힐끗 봤는데 남편도 저보고 말 안 하는 듯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내뱉었습니다. 이 사람하고 아버님이요. 제 말에 어머님도 아버님도 얼어붙더라고요. 뭐라고? 제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하고 아버님 친자 검사 결과지라고요. 친자 아님 무슨 뜻인지는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그렇죠, 어머님. 이제 어머님이 해명하실 차례네요. 그 말에 어머님은 그제야 아차 싶은지 억하고 놀라시더라고요. 본인이 저지른 짓이 있으니 제 말이 무슨 말인진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잠깐만.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이게 나랑 준호 결과지라고? 근데 친자가 아니라고 나와? 아니 이게 무슨... 준호는 내 자식인데?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아차 싶은 얼굴로 얼굴이 파랗게 질려선 눈알만 굴리시더라고요.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할지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했죠. 게다가 아버님마저도 점점 얼굴이 시뻘개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에게 따지셨습니다. 당신, 이게 뭔 소리야? 왜 준호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나온다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얘가 미쳤나 정말. 야, 너 이거 해명하랬더니 갑자기 나한테 뒤집어 씌워? 네가 이런 검사를 했단 말이야? 그게 말이 돼? 왜 말이 안 돼요? 저번에 아버님 칫솔 제가 버리겠다고 했죠. 실은 그걸로 해본 거예요. 야, 네가 그걸 왜 해보는데? 그 사람이 연락했으니까요, 나한테. 남편이 불쑥 말을 했죠. 뭐? 장성필. 누군지 아시겠죠, 엄마?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했다고요. 어머님은 그 말에 눈이 동그래져서는 아버님 눈치를 재빨리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는 겁니다. 야,
니들 일단 됐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저기 지금 시간 늦었으니까 일단은 밥부터 먹고 하면서 막 더듬거리시면서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이미 얼굴이 터질 듯이 벌개지셨죠. 밥은 무슨 밥이야? 이거 뭔 소린지 똑바로 얘기 못해? 나는 몰라. 애들이 뭔 소리 하는지. 참나. 야, 됐고 너네들은 그냥 가라. 와서 무슨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건지.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엄마야말로 지금 해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기분, 내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준호야,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다 오해야. 내가 이렇게 확인까지 했는데 무슨 오해요? 엄마 진짜 미치신 거냐고요? 남편도 완전 폭발해서 따지더라고요. 그동안 꾸역꾸역 눌러왔던 감정이 터진 것 같았죠. 어머님은 거의 울 듯한 얼굴로 그만하고 저희 보고 자꾸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말리셨죠. 그만해. 가긴 어딜 가? 서준호, 네가 하는 게 뭔지 다 얘기해봐. 아버님도 화를 참으려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시고요. 결국 남편이 참담한 심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몇 달 전에 장성필이란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내 친분이 뭐니 헛소리하길래 그냥 무시했는데 이번에 입항하고 나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본인 아들이라고. 뭐야? 믿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싶으면서 설마 해서 아버지랑 저랑 친자검사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신 해줬고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 일로 혼란이 너무 크고 엄마를 어떻게 봐야 할지 아버지를 어떻게 봐야 할지. 잘못은 엄마가 했는데 저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 줄 아세요? 엄마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미친 짓을 벌이셨냐고요? 남편의 말에 어머님 충격으로 과호흡까지 하시면서 자리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아버님도 기막힌 상황에 다리에 힘이라도 풀리신 듯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으시고요. 엄마가 제정신이세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말에 어머님도 갑자기 흐느끼시더라고요. 그럼 당신이 바람이라도 폈다는 거야? 바람도 그냥 바람이 아니고 애까지 가졌어? 그걸 내 애라고 속이고? 아니, 그게... 아버님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소파 옆에 있던 휴지각이며 리모컨을 어머님에게 마구잡이로 집어 던지셨습니다. 어머님 놀라서 머리 감싸고 주방으로 도망가시더라고요. 이리 안 와? 바람 핀 것도 모자라서 준호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저 여편 내가 미쳤나 정말? 아버님이 당장이라도 어머님을 요절낼 요령으로 달려오시길래 남편이 다급하게 막았습니다. 어머님은 그 와중에 걸음아 나 살려라 현관 쪽으로 달려가시더니 신발 거꾸로 신고 불이 나게 도망가셨어요. 잠깐은 도망갈 수 있겠지만 저런다고 해결될 게 없는데 일단은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으신 건지 도망가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내 인생 망했다고 이게 다 뭐냐고 통곡까지 하시면서 친자 확인 결과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셨어요. 남편도 옆에서 눈이 벌개진 채로 참담하게 앉아 있었죠. 남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책감이 많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의 난리를 겪은 후 아버님은 기운이 다 빠지셔서는 저희 보고 그만 가라고 하셨어요. 아버님도 혼자서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죠. 저희도 결국 시댁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밝히면 안 됐을 텐데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아니라고. 당신과 도연이가 그런 오해를 받았는데 그런 상황에선 당연히 얘기하는 게 맞다며 머리채 잡힌 거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저도 어머님한테 갑자기 머리채까지 뜯기는 순간 솔직히 너무 화가 났거든요. 죄는 본인이 저질렀으면서 왜 가만히 있는 제 머리채 뜯으면서 몰고 가나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어머님이 그렇게 사시니까 저까지 그렇게 보이신 건지 참 어처구니가 없었죠. 남편은 엄마를 당분간 볼 자신이 없다고 그냥 당분간은 시댁 쪽으로 왕래하지 말고 지내자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죠. 저는 알겠다고 저도 그러겠노라 그랬어요. 한편으론 이 사실을 아버님도 다 알아버렸으니
혹시 어머님에게 이혼 요구를 하시는 건 아닐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늦은 저녁쯤에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받을까 말까 하다가 일단 받았습니다. 네. 너 왜 빨리 전화를 안 받아? 지금 받았잖아요. 너네 어디야? 집이야? 네. 일단 너네 집 좀 가 있자. 네? 알아들었으면서 몰래야. 네가 이 사단 만들어서 내가 도망쳐 나왔잖아. 나는 도저히 집에 못 들어가겠으니 너네 집에라도 좀 있자고. 하면서 제 탓을 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저도 따졌죠. 어머님, 지금 제가 이 사단을 만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네가 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터뜨렸잖아. 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어머님한테 다짜고짜 욕먹고 머리채까지 뜯겼습니다. 그거 저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하시면서 저희 집으로 오신다고요? 게다가 이 사단이 저 때문이라고요? 정말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야, 내가 가뜩이나 골아파 죽겠는데 너까지 나한테 따지니? 조용히 나한테 말했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일을 만들어? 그게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어머님이 다짜고짜 저랑 도연이까지 들먹이면서 제 머리채만 안 잡으셨어도 저 조용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저랑 도연이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미리 좀 말해주지 그랬니? 서랍에다 그런 거 숨겨놓은 걸 내가 봤으니 이상한 생각 안 들겠냐고. 그럼 어머님이야말로 조용히 저한테 물어보시던지요. 어떻게 그런 오해를 하세요? 세상 여자들이 다 어머님 같은 줄 아세요? 제 말에 어머님 하시더라고요. 뭐? 어머님 같은 줄 알아? 너 말 다 했어? 만만한 게 저예요? 저도 어머님한테 너무 큰 실망했고요. 어머님 안 보고 싶어요. 준호 씨만큼은 당연히 아니라도 저도 어머님한테 엄청 실망했다고요. 저 어머님 행동 너무 충격이고 경악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준호 씨가 아버님 아들이 아니라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냐고요. 40년 가까이 가족 모두를 속여놓고 어머님 지금 저한테 하시는 행동? 더 이해가 안 돼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죄인이다 해도 모자라지 않으세요? 어쩜 이렇게 뻔뻔하세요?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내가 준호랑 너네 아버님한테는 잘못했다 쳐도 네가 뭔 피해를 받는데? 와, 어머님 진짜 뻔뻔하시네요. 뭐야? 시어머니한테 뻔뻔? 준호 씨가 어머님 이제 안 보고 싶다고 하네요. 저한테도 시댁 갈 필요 없다고 하고요. 준호가 그렇게 말했다고? 안 그러겠어요. 입장 바꿔서 어머님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있겠냐고요. 어머님 진짜 무서운 분이세요. 심지어 준호 씨 어렸을 때 그 친부라는 사람 소개도 시켜줬다면서요. 고향 친구니 뭐니 하면서. 제 말에 어머님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 되시더라고요. 진짜 무슨 생각이신 거예요? 심지어 그 남자도 똑같이 가정 있는 사람이었다면서요. 어머님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시겠어요? 저 어머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이해도 안 되고 가늠도 안 돼요. 어머님은 그런 짓 저질러 놓고 행여나 제가 그랬을까봐 다짜고짜 제 머리채 잡으시고 소리부터 지르세요. 됐고, 너랑 얘기 안 한다. 준호 옆에 있어? 좀 바꿔봐. 싫어요. 직접 전화하세요. 물론 어머님 전화는 받지도 않겠지만.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저한테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어머님하고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상황이 이렇게 됐다 한들 시어머니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다 지난 일이잖아. 나더러 뭐 어쩌라는 거야 이제 와서.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잘못을 했으면 죗값은 받으셔야죠. 댁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아버님이 어떻게 처분해도 받아들이세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니까. 어머님 행동으로 지금 몇 사람이 상처받는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어머님은 말투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미영아, 너까지 이러지 마라. 나 지금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 내가 네 머리채 잡은 거 미안하다. 오해한 것도 미안해. 내가 잠깐 눈이 돌았어. 일단은 준호한테 내 얘기 잘 좀 해주고. 아니요, 싫어요. 제가 왜요? 그리고 저한테도 연락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편이 어머님 별로 안 보고 싶어 하니까 저도 그 뜻 존중해주고 싶고요. 어머님이 저지른 짓 어머님이 직접 해결하세요. 그럼 끊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화 끊었습니다.
엄한 제 머리채 잡은 건 사과 한마디 안 하셔놓고 아쉬울 때 찾는 건 저인가요? 참 끝까지 너무한다 싶었죠. 그 후로 정말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과 일절 연락 안 하고 지냈어요. 다만 시동생을 통해서 간간히 시댁 상황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아버님은 남편의 동생인 시동생 친자검사도 진행하셨대요. 어머님을 못 믿겠다 그거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 시동생은 아버님과의 친자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희 남편만 아버지가 그 장성필 씨인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의 잘못된 행동으로 남편과 시동생도 아버지가 달라지게 된 셈이지만요. 비록 시동생은 친자로 나왔지만 그래도 아버님과 남편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듯했고 결국 아버님은 이혼하기로 하셨대요. 아버님은 이혼 소송 시작했고 어머님은 이모님 댁에서 지내면서 두 분이서는 별거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여전히 아버님에게 잘못했다고 한 번만 덮어달라 빌고 있다지만 아버님은 이혼을 무조건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하고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도 연락은 잘 안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남편의 마음의 문이 그대로 닫힌 것 같거든요. 어머님이 저희 집 와서 함부로 이것저것 뒤지다가 찾아낸 그 결과지 한 장. 본인 치부인 줄도 모르고 그걸로 저 잡으려고 색 난리치다가 결국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이혼당할 위기까지 놓이시게 된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머님 본인이 스스로 벌인 일이니 누굴 탓하겠나요? 결혼 과정에서 바람을 핀 것도 그 과정에서 가진 아이를 아버님 아이라고 속여서 출산하고 키운 것도 며느리 화장대 뒤져서 찾아낸 서류 가지고 며느리 잡으려다가 본인이 망하게 된 것도 모두 다 어머님 스스로 저지른 짓들인데요. 아버님의 뜻이 확고하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은 이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결과야 어떻게 되든 어머님은 본인이 저지른 짓에 대한 죗값이니 달게 받아야겠죠. 저는 그 속에서 상처받고 충격받게 된 저희 남편이나 잘 보듬어 주려고 합니다. 남편 입장에선 엄마에게 배신감이 너무 크고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니 구구절절 표현은 안 해도 그 속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 것 같거든요. 아내로서 그런 남편의 상처받은 마음을 잘 다독여주고 위로해주려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이번 일로 본인이 저지른 짓이 어떤 짓인지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본인이 무엇을 잃게 되었는지 잘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던 평범한 날, 저는 한창 오후 업무로 정신없던 시간이었는데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광고겠거니 하고 무시했는데 잠시 후 문자가 한 통 오더라고요. 보니까 박진우 씨 일로 통화 좀 하고 싶은데요. 라고 온 겁니다. 박진우는 제 남편입니다. 그 심각한 느낌의 문자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심장이 덜컹 하더라고요. 낯선 사람이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제 남편 문제로 얘기 좀 하자는데 딱 봐도 좋은 일 같지는 않았으니까요. 잠깐 망설이는 사이 다시 전화가 울렸고 이번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우 씨 아내분 되시죠? 네, 그런데요. 누구신데? 많이 바쁘신가요? 제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요. 남편분 관련해서. 누구신지, 그리고 제 남편 일로 저한테 얘기할 게 뭐가 있죠? 만나서 다 말씀드릴게요. 시간 언제가 괜찮으신가요? 좀 황당하기도 했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저는 잠시 후 점심시간이라 나갈 수 있으니 그때 보자며 회사 근처로 올 수 있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회사를 말 안 했는데도 어딘 줄 안다고 그 근방이라고 하더라고요.
또다시 너무 황당한 기분이 들고 도대체 당신은 누구고 나에 대해선 어떻게 하는지 따져 물으려다가 만나서 물어보자는 생각에 입을 닫았죠.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까지 도무지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어쨌든 불안한 마음을 안고 약속 장소인 회사 앞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그 여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카페에 사람이 많았음에도 어쩐지 저 여자구나 한 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혼자 앉아 있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표정이 어두워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처음 보는 여자지만 그 여자는 저를 알아보는 듯 고개를 돌리다가 저를 보고 가볍게 목례를 하며 일어나는 겁니다. 불편한 기분으로 그 여자 앞으로 다가갔죠. 전화하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여자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저랑 나이가 엇비슷한 것 같았죠. 일단 자리에 앉았습니다. 좀 황당하네요. 누구시고 제 번호는 어떻게 하신 거죠? 제 남편하고는 어떤 사이고요? 제가 흥분해서 물어보니 그 여자가 차분하게 저를 보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사실 박진우 씨랑 만난 지 좀 됐습니다. 라더군요. 남편 문제로 만나자는 거기에 혹시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었나? 약간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막상 들으니 너무 어이없었죠. 나한테 연락한 거 보니 박진우 유부남인 거 잘 아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나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여자는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하나 꺼내주었습니다. 임신 초음파 사진이었죠. 이 아이 진우 씨 아이예요. 라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을 실제로 겪기도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내가 하다 남편 때문에 별일을 다 겪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 여자는 제가 황당해 하든 말든 자기 할 얘기 하더군요. 실은 전 2년 전에 이혼을 했고 아이도 하나 있어요. 아이 혼자 키우는 게 좀 버거웠는데 그러다 진우 씨 만났어요. 너무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유부남이더라고요. 헤어져야 된다는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박진우가 유부남인 거 속이고 그쪽이랑 만난 거죠? 처음엔 그래요. 참 어리석네요. 근데 뭐가 괜찮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본인이 유부남인 것도 속이고 만난 거고 결국 불륜남이잖아요. 그런데도 박진우가 괜찮은 사람 같아요? 제 남편이랑 바람핀 건 둘째치고도 눈앞에 이 여자가 너무 멍청해 보여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 때문에 만난 건데 그러다가 서로 정들고 좋아지고 마음이 커졌을 땐 돌이킬 수 없으니 밝힌 거죠. 어쨌든 저도 제 마음 어쩔 수 없었고. 이보세요. 내가 지금 그쪽이랑 내 남편 불륜 스토리 들으러 온 줄 알아요? 나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황당한 거 아는데 진우 씨를 좀 놓아주세요. 그쪽은 아이도 없잖아요. 저는 뱃속에 아이도 있고 또 진우 씨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저기요. 제가 지금 욕하고 싶은 거 참고 있거든요. 유부남이랑 바람나서 애까지 가진 주제에 본차한테 와서 이혼해달라. 미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니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머리채 잡힐 각오도 있습니다. 내가 그쪽 머리채를 왜 잡아요? 쪽팔리게. 나 그런 짓 안 해요. 그것도 박진우 때문에? 참나. 됐고요. 상간소송 소장 보낼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별 미친 것들 다 보겠네. 저기 잠깐만요. 뭔데요? 제가 그냥 이혼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전에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하고 지금 갖고 있던 돈하고 합치면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요? 그거 드릴게요. 대신 소송 없이 조용히 헤어져 주세요. 부탁드려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전부예요. 저 진우 씨랑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 여자는 마치 자신이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듯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남의 가정 파탄내고 있는 주제에 자기가 무슨 대단한 로맨스의 주인공인 양 행세하는 꼴이 어이없다 못해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겁니다. 게다가 이 뻔뻔함은 도대체 뭔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감정은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그 상대 여자가 찾아와 돈 줄 테니 이혼해달라는데 제 감정은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다니 너무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이건 기회다. 놓치면 안 된다.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론 이미 그 여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남편과 바로 이혼할 결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심란하다는 듯 아무 티도 내지 않고 다시 앉아 창밖을 봤죠.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고 있는데 문득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남편과 제가 이런 관계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남편 박진우를 처음 만난 것은 몇 년 전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였습니다. 해외 명문대 졸업, 무역회사 CEO, 자수성가형 사업가. 이것이 그 남자를 소개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어플에서는 프로필을 속이는 경우도 많다 보니 그게 전부 사실일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때 좀 외롭기도 하고 남자를 만날 만한 통로가 없었기에 가볍게 대화를 하고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남자를 만나보니 어플로 대화를 할 때보다 더 완벽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저를 기다리던 그는 작은 꽃다발을 건네며 젠틀하게 웃었습니다. 대화 내내 그는 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었고 매너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얘기도 했는데 마치 어느 성공한 CEO의 성공 신화를 듣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고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친척이 있는 해외로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일찌감치 일하며 학비를 벌었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명문대도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한국으로 돌아와 평소 관심이 있던 무역 분야의 회사를 차렸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기도 했습니다. 좀 전형적이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그 남자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주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수진 씨처럼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부러워요. 친척집에서 지내긴 했지만 어쨌든 친부모님은 아니다 보니 눈칫밥도 많이 먹고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이제 제가 원하는 성공도 이뤘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싶어지더라고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가 겪었을 외로움에 마음이 아팠고 또 제가 그가 원하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그 남자와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아침에는 다정한 메시지로 저를 깨웠고 저희 회사 앞도 종종 찾아왔죠. 처음 저희 부모님께 소개를 드리던 날에는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위스키와 어머니를 위한 고급 스카프를 선물하는 센스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의 듬직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완전히 반해버리셨죠. 그렇게 꿈같은 6개월이 흘렀고 그는 저희가 처음 만났던 레스토랑에서 제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수진아, 나를 구원해줄 사람은 너밖에 없는 것 같아. 나와 평생 함께 해줄래?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완벽한 남자, 그가 바로 제 운명이라고 굳게 믿으면서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 후에도 그는 늘 바빴습니다. 해외 출장도 잦았고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미팅도 많았죠. 그는 복잡한 무역 용어를 늘어놓으며 자신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사실 들어도 모르겠기에 그냥 대강만 들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그가 성실하고 유능한 사업가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 의심 없는 믿음이 제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뻔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결혼 생활이 1년을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종종 거액의 현금 다발을 집에 가져왔는데 사업상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그렇다라더군요. 게다가 가끔은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서 독촉 전화가 걸려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늘 사업상 필요한 일들이다 라고 했지만 그걸 지켜보는 저는 어쩐지 불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2년이 넘어갔을 때쯤이었습니다. 남편의 차를 탔는데 차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남편 말로는 바빠서 세차할 시간도 없다고 하는데 제가 날 잡아서 하루 청소를 좀 해줘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서 집에 없는 틈에 남편 차 실내 청소를 좀 해주려고 했습니다. 짜잔 하고 서프라이즈로요. 그렇게 남편의 차를 청소하는데 우연히 발견한 서류 더미가 있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그걸 봤는데 법무부에서 온 서류인 겁니다. 너무 생소했기에 이게 뭘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몰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저한테 자기가 제 남편의 내연년이 이혼해달라. 그냥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1억이나 줄 테니 이혼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어차피 이혼을 결심했고 차근차근 준비 중인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제 속으로 이건 기회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없죠. 하지만 바로 그 여자에게 옳다쿠나 하면서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싫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 장난치세요? 1억 줄 테니 내 남편하고 헤어져라? 저는 정말 진우 씨가 필요하고 나도 내 남편 필요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이 바람핀 걸 알았는데도 참고 사실 거예요? 그 여자는 좀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뭐 바람 한두 번 안 피는 남자 있나요? 한번 봐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봐서. 근데 그쪽 상대로 상간소송은 해야겠는데? 제 말에 그 여자 낯빛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태세 전환을 해서 불쌍한 척을 하는 겁니다. 사모님, 저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친정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았는데 전 남편이 정말 별로인 사람이었어요. 바람을 밥 먹듯이 피웠거든요. 그래서 겨우 이혼하고 위자료도 정말 힘들게 받았는데 너무 힘들게 받은 돈이라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다 통장에 놔뒀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돈을 다 사모님 드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 절박합니다. 라는데 뭐 이런 반푼이가 다 있나 싶은 거예요. 전 남편의 불륜 때문에 자기도 그 고생을 했다면서 정작 본인이 저지른 것도 불륜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첫 번째 결혼해서 학을 떼었으면 그냥 애 키우면서 혼자 잘 살면 되는데 유부남인 거 알면서 내 남편 만나고 그 귀하다는 위자료와 재산까지 저한테 넘기면서 제 남편이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척, 사연 있는 척, 동정심을 유발하려는데 그 가식과 위선이 참 역겹더라고요. 불쌍한 척 해봤자 결국 불륜녀고 불쌍한 척 해봤자 결국 제 남편이 사업도 크게 하고 재력도 있는 것 같으니 본인이 차지해야겠다 그거잖아요. 하지만 이 멍청하지만 욕심 많은 여자도 모르는 게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고 있는 남편의 비밀을요. 저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진심으로 고민하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죠. 참 어이가 없네. 나도 이런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죄송해요. 일단 돌아가세요. 지금 그쪽이 나한테 폭탄을 몇 개 던진 줄 알아요? 일 잘하고 가정적인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것도 어이없고
그쪽이 임신했다는 것도 기가 막히고. 나 지금 머리 터질 지경이니까 일단 돌아가세요. 그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오히려 쾌재를 부르다니 이 기막힌 상황이 참 어처구니가 없긴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그 뒤로도 저에게 연락을 몇 번 더 해서 헤어져 달라고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좀 고민하는 척 연락하지 마시라고 밀당을 하다가 결국은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좋아요. 박진우 네가 데리고 사세요. 그 인간이 내 뒤통수 치고 있었다 생각하니 너무 기막혀서 나도 그 인간하고는 더는 못 살겠거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됐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죠. 그쪽이 원하는 대로 헤어져 줄 테니. 그렇게 저는 그 여자에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상처받고 고뇌하는 아내의 연기를 놓지 않으며 그녀가 내민 위자료 1억 원에 대한 합의각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돈 받는다고 내 상처가 아물지는 않겠지만 나보다는 당신에게 그 인간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제 처연한 연기에 그녀는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 말 같지도 않은 연극이 참 어이없다는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도 그냥 겉으로는 최대한 티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후 저에게 3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이체했고 저는 입금 알람을 확인하고 나서야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너무 뜬금없다는 듯 놀라더군요. 왜냐면 남편에겐 티를 안 냈거든요. 갑자기 이게 뭐냐는 그 인간한테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원래도 이혼 준비를 하려 했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네 상간녀가 찾아와서 이혼을 요구하더라는 얘기는 했죠. 남편은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며 이혼해달라고 부탁한다고 했다면서 저는 더는 못 살겠다고 이혼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몹시 낭패인 얼굴이었어요. 저를 끝까지 속일 수 있을 줄 알았겠지만 그 여자가 저를 찾아와서 다 말할 줄은 몰랐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담담한 태도로 이혼해준다고 이미 내 마음 정리는 끝났다고 하니 그것도 놀랐을 테고요. 상간 소송하고 이런 짓 안 해. 그냥 깨끗이 이혼해 줄 테니까 협의이혼으로 최대한 빨리 끝내자. 저기요. 이제 그렇게도 부르지 마. 내가 지금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은 아니거든. 폭발하기 직전이니까 건들지 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결국 그렇게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텅 빈 집에서 저는 홀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생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쓰레기를 심지어 돈까지 두둑히 받아가면서 안전하게 치워버렸다는 사실에 대한 해방감 때문이었죠. 제가 그날 남편의 차에서 발견한 서류는 뭐였는지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발견한 건 바로 출소 후 정기 신고 관련 통지서였습니다. 출소라니 너무 충격이었고 남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었죠. 불법 유사 수신행위 사기범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해외 명문대 출신 CEO도 아니었어요. 최종 학력은 중졸이고 이름까지 바꾼 정과 사범의 전문 사기꾼이었더군요. 그의 범죄 수법은 이랬습니다. 자수성가한 젊은 사업가라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사람들에게 접근한 뒤 그럴듯한 말솜씨를 내세워 해외 희귀 원자재 거래 같은 아이템을 내세우고 원금 보장은 물론 월 1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의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돌려막으며 신뢰를 쌓았어요. 저와의 결혼까지도 그의 사기 중 하나였습니다. 저의 평범하고 선량한 이미지로 자신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린 모습을 보여주려 한 거죠. 제가 발견했던 거액의 현금 다발은 새로운 피해자들에게서 뜯어낸 투자금이었고
집으로 걸려오던 독촉 전화는 수익금 지급이 늦어지자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보내는 경고였던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으나 문제는 남편이 정가 사범이나 되는 악질적인 범죄자인데 그리고 저까지도 자신의 사기에 이용하는 사람인데 제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을 때 어떤 보복 같은 걸 하면 어쩌지라는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결혼해서 살던 사람이 사실은 모든 게 거짓이고 정가 사범의 정가자라는데 거기다 대놓고 바로 이혼하자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다 철저하게 모아서 법적으로 신속하게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여자가 운명처럼 나타난 거고 저는 남편의 불륜이라는 이유를 핑계 삼아 돈까지 받고 이혼을 한 거죠. 남들은 제가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당한 불쌍한 여자인 줄 알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이혼 후 저는 제 삶을 잘 즐기면서 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다가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는 어린 아기를 안고 있었고 첫째 아들이라고 했던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죠. 저한테 돈까지 주면서 헤어져 달라던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 대신 깊은 그늘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별로 좋은 인연도 아니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 네. 그러고 가려는데 그 여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잘 지내시나 봐요.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저는 그 말에 그 여자를 돌아봤죠. 저기요, 저희가 좋은 인연도 아닌데 굳이 이런 데서 말 안 거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여자는 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돈을 받았다지만 남편을 빼앗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후회되지도 않으세요? 그녀는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은 사랑을 쟁취한 승리자이고 저는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여야 하는데 어째서 제가 더 좋아 보이는지 납득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 그 여자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서려 있더군요. 돈까지 주고 쟁취한 남자였는데 살아보니 썩 괜찮은 인간도 아니었을 테고 뭔가 알 수 없는 의문을 품고 있는 인간이라는 걸 그 여자도 느꼈겠죠. 그 여자의 물음에 그냥 무시하고 가려다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좋아 보여요? 그럴 수도 있겠죠. 솔직히 돈까지 두둑히 받고 쓰레기 같은 인간 치웠는데 안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쓰레기 그리고 돈, 그 두 단어가 그녀의 귀에 박히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듯 잠시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다 이내 제가 뱉은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는지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며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자신이 전 재산을 바쳐 사온 남자가 사실은 제가 내다버린 쓰레기였다는 진실을 이제는 안 것 같았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도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죠. 자신이 전 재산을 주고 사온 것은 빛나는 미래가 아니라 평생 그녀와 아이들의 인생까지 좀먹을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요. 아니나 다를까 2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전 남편의 투자 사기극으로 인해 결국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린 아이와 첫째 아들까지 두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되었죠. 심지어 전 남편이 남긴 빚더미까지 떠안게 되었을 테고요. 그녀는 자기가 너무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제 남편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더 불쌍하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는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도 저도 현란한 말솜씨가 아니라 상대방의 진정성과 진심을 알아보는 눈을 키워야 될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